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기조연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리차드 용크가 아시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미래에 관한 기조 강연과 또 500 글로벌 총괄 링님의 아시아 스타트업이 만드는 혁신의 물결 기조 강연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As mentioned earlier, the futurist Mr. Yonk will be coming up to the stage to deliver his particular message about the future of startups and the startup ecosystem. Please welcome him.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플라이아시아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 영어 각각의 채널로 여러분과 동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 자료 확인과 또 댓글을 통한 실시간 Q&A도 진행 중이니까요. 컨퍼런스 진행 중간중간에 연사분들께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r program is actually being broadcast live via Fly Asia official website and also YouTube channel through Korean and English channels. So we'll also receive your questions throughout the sessions. So please be sure to leave any questions for the speakers at any time. Once again, for the translation devices, the Korean channel is 1 and English channel is 2. 네, 말씀드렸듯이 수신기 한국어가 1번, 영어가 2번입니다.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Yes. 첫 번째 기조연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리차드 용크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Mr. Richard Yonk to the stage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Now or are we doing a test? Huh? Are we starting?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흥분이 되네요. 너무나 많은 훌륭한 연사분들이 계시고 또 혁신가들,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동안 계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플라이 에이시아 2022 조직위와 그리고 부산시는 이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과 그 외의 협력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혁신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단지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아시아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혁신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풀어왔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혁신이야말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빌 게이츠,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한 말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사님들이 하실 말씀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다른 연사님들께서는 비즈니스라든지 다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미래학자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미래, 특히 이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 스타트업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그 외에 이 혁신을 위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그렇게 혁신을 구가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작은 비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현재이죠. 과거는 우리의 현재였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떤가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래는 지금 뭐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또 이런 변화를 일굽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혁신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스타트업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로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기본적인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바로 외로운 발명가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도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됐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됐든 일론 머스크가 되었든 그 어떤 것도 혼자서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 인프라, 교육, 지식 이 모든 어떤 천재적인 그런 아이디어들, 이전에 존재했던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든지 또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항상 아이작 뉴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많은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장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준 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선조들, 그 이전에 발명가들이 했던 일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격언이죠. 그래서 제가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네트워크, 생물, 세포라든지 인터넷이 되었든 또는 도시민이 되었든 그리고 협업이 되었든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노드, 단일 세포, 단일의 그런 단위로서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개의 세포 그리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세포가 모여서 마법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이런 네트워크적인 행동 방식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 그리고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새로운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혁신을 구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은 비즈니스 그리고 또 상업적인 스타트업을 위한 기회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주도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11월이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별거 아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 아마
7억 5천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50년 후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중산층의 인구가 20억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의미하죠. 소비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근로 방식, 작업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사기를 원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면서 말이죠. 결국에 우리는 계속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거주지를 어딘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피터 드러커가 현대 철학의 아버지죠. 만약에 측정할 수 없다면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훌륭한 그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된 그 데이터를 각국에서 수집을 해서 각국이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세계 몇 순위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부 측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국내 시장의 영독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말이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수준에서의 기업가 정신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교육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스타트업의 생태계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계속해서 구가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여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R&D 그리고 또 투자, 학계 그 외에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미래에는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분야들이 분명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자로서 저는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AI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온 지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고요. AI가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많은 개선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이제 연구자들이 우리는 이제 AI의 세 번째 물결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AI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A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인지적인 능력을 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식으로 그냥 몇 가지의 예를 보여주면 그리고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면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샷 러닝 또는 제로샷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미 이 기계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인과관계 등도 이제는 AI가 직접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론을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AI라고 하는 것이 도구에만 머무를 뿐이지 갑자기 이 AI가 예를 들면 할리우드에서 어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지구를 갑자기 정복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AI를 더 나은 도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 분야, 예를 들면 R&D 분야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AI는 굉장히 흥미로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한 15년 전쯤이었나요? 나사가 안테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소형의 안테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특정 주파수를 잡아야 했는데 진화적인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 자연 속에서 자연 선택이 하는 유사한 방식을 차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진화론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인간 엔지니어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동전 크기의 안테나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예시죠. 15년 전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컴퓨팅이라든지 AI라든지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진화를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AI를 우리가 하는 일에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스타트rek이라든지 터미네이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AI 기술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굉장히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쯤이었던가요? 몇 명의 디벨로퍼가 함께 협업을 해서 1950년대 의자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간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두 대의 컴퓨터가 주고받으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설계 가능한 의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을 이 두 대의 컴퓨터가 간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죠. 수천 개의 의자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또 AI입니다. 그 외에 AI 이미지 생성기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이것은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거의 현존하는 모든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타이핑이 되어 있는 텍스트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정말 환상적인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3D로 또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 그리고 도구를 예를 들면 굉장히 프로토타입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차기 제품 개발 분야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그 외에 또 저희 생태계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파이낸싱이라든지 기업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또 자문이라든지 이 AI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자문가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산 금융에도 그리고 또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도 그 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AI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죠. 크립토커런시 같은 것도 암호화폐도 지난 15년에 시작이 되었던 개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스타트업에 펀딩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도 AI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도 역시 AI가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AI CEO가 언젠가 생겨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구독 기반 서비스라든지 각각의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부를 창출을 하는 그런 방식에도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에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이죠. 모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셀룰러 통신이라든지 이전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지만 이제 이런 기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원격 협업이라고 하는 방식도 계속해서 그 형태가 진화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이 분야의 진화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었죠. 이제 저희가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것에 좀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예를 들면 이 화면 건너서 그냥 보이는 그런 사람과 협업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으로 누군가 실제 이 항공관에 실제를 한다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기계 간의 관계로 진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상의 자아를 만들어서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감정 인식 AI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음성 인식 기술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데 모두 필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규제와 법, 거버넌스 이런 것들 모두 다 좀 싫어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제도 그 자체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 법이나 또는 규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싱크로를 잘 해가면서 그 속도에 발맞추어 갈 수 있게끔 이 규제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사회적인, 정치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규제가 또 너무 엄격한 규제가 되기도 하고요. 기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을 그 속도가 너무 늦지 않게 하면서 적절한 규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미국은 기술평가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 의회에 속한 기관이었는데요. 이 기관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새로운 기술의 복잡성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입법자들이 갑자기 이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기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1955년에 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이 명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국가,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차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평가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중요한 것이 이 개발 사이클 안에 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초기 생태계 구축 단계에서부터 이런 기술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었을 때 사회에 해가 될 것인가 또는 이득이 될 것인가를 제대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인터넷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9년에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정부나 또는 당시 대학에서는 이 인터넷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서로 이미 다 아는 사항이었고 인터넷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갑자기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형태로 생겨나면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근간이 되었지만 사실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말웨어라든지 악성웨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또 이런 것이 생겨나는 그런 근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개발이 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이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없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만약 이런 기술들이 융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뭔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을 IoT랑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와 결합을 시키고요. 다양한 로봇 공학과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융합과 결합이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또 취약성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기회를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식이 양자 컴퓨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제가 많은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에도 가능을 할 거예요. 아마 몇 년 이후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겁니다. 양자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일부 최적화라고 하는 이전에 어떤 일련의 컴퓨터로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을 발전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어떤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술로 어떠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인지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 기술이 현재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도입이 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적자원 개발을 하는 그리고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감정인식 AI를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각지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기대 사항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사이의 그런 마찰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데 감정을 인식하는 AI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커넥션, 연결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AI를 이용해서 각기 다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각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기술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설계 그리고 올바른 모범 사례를 바라봄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차용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살아야만 하는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결국 그런 것이 이로울 것이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미래일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Down here? There we are. 네, 멋진 기조연설 함께 하셨습니다.